안녕하세요. 북인일링입니다. 오늘 만나볼 책은 알베르토가 전하는 이탈리아의 10가지 문의, 이탈리아의 사생활입니다. 지은이 알베르토 몬디. 프롤로그. 국가를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다양한 민족이 함께 어울려 국가를 구성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이탈리아, 중국, 미국이라는 말은 국경선으로 둘러싸인 영토를 뜻하지만 우리가 한 나라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는 그 나라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여행을 하거나 외국에서 생활할 때 그 나라와 사랑에 빠지거나 또는 해당 국가를 싫어하거나 그립거나 하는 다양한 감정을 갖게 되는 이유는 결국 그 나라의 환경, 사람들, 역사와 문화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외국에 머물 때 그 나라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해하며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살고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매일 하는 일상적인 일들을 바꾸는 것이다. 이 3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여행이다. 익숙한 공간, 사람들과 이별하고 완전히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비로소 뭔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유로 이탈리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과 관련 있는 동아시아를 체험하고 싶어 한국에 온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많은 것을 보고 좋은 친구들을 만났으며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 남아 있었다면 하지 못했을 엄청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사실 한국의 매력을 잘 느끼지 못했고 생활도 힘들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친해지고 그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한국을 조금씩 이해하고 숨겨진 매력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한국과 사랑에 빠져 10년 동안 살게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일개 외국인인 나를 도와주고 말을 가르쳐주고 좋은 곳을 소개시켜주고 아름다운 한국 문화를 알려준 한국 사람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이탈리아에 동행해서 가이드를 해주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기에 이탈리아에 관심이 있거나 이탈리아를 여행할 한국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좋은 것을 소개해주는 현지인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이 책에 담았다. 1장 커피, 이탈리아인의 쉼표. 이탈리아인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맛없는 커피를 주면 된다.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커피는 후식이 아니라 의식이다. 30ml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는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고 여유를 누린다. 이탈리아에서는 테이크아웃 개념이 없다. 기본적으로 커피는 에스프레소이기 때문에 굳이 들고 나갈 이유가 없기도 하고 커피 브레이크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탈리아에서는 컵의 온도마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커피잔들은 언제나 따뜻한 커피 머신 위에 놓여 있다.
이탈리아인에게는 대개 단골 카페가 있다. 잘 모르는 곳에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커피에 대한 이런 까다로운 취향이 스타벅스의 이탈리아 상륙을 막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도 결국 스타벅스가 들어올 예정이다. 1호점이 탄생하는 곳은 바로 밀라노. 밀라노라면 그럴만하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바쁘고 복잡한 도시이다 보니 삶의 여유를 중요시하는 이탈리아 특유의 정서와 가장 먼 도시다. 못생긴 밀라노인이라는 말이 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밀라노 사람들을 놀릴 때 쓰는 말이다. 유행에 민감하고 도시적일 수는 있겠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인생을 즐기는 법을 모른다고나 할까? 그런데 밀라노에 스타벅스까지 생긴다 하니 밀라노에 사는 친구들을 놀릴 거리가 늘었다. 2장.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없다. 이탈리아 사람에게 이탈리아 음식이 무엇이냐는 질문만큼 어려운 게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탈리아인들도 이탈리아 음식이 뭔지 모른다. 흔히 피자와 파스타를 떠올리지만 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한두 시간만 떨어진 곳에 가도 메뉴판의 80%를 모른다면 믿겨질까? 이탈리아는 통일된 지 16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원래 도시국가였던 지역별로 음식이 발달했다. 이런 문화적 특색을 먼저 알아야 이탈리아 음식 문화에 비교적 사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탈리아가 장화처럼 위아래로 길게 펼쳐져 있고 음식은 기후에 따른 재료가 바탕이 되므로 우선 북부와 남부로 음식을 분류할 수 있다. 북부 요리의 밑바탕은 버터다. 날씨가 춥고 올리브 나무가 많지 않은 대신 가축을 많이 길러 버터가 맛있고 저렴하다. 추운 지역의 음식이 대개 그렇듯 이탈리아 북부 음식 또한 무겁고 칼로리가 높다.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하지만 남부는 반대다. 간은 더 강하면서 가볍고 신선한 음식을 주로 먹는다. 요리의 밑바탕은 버터가 아닌 올리브 오일이다. 남부는 쌀 농사가 가능해서 리소또를 많이 먹는다. 남부 사람들은 한국인만큼 매운맛에 강하다. 이탈리아는 가정이든 식당이든 개인 접시가 기본이다. 메인 요리를 테이블 가운데 놓고 나눠 먹는 일은 없다. 특히 파스타 경우 나오자마자 먹어야 면이 붙지 않는 상태여서 최상의 맛을 즐길 수 있다. 어릴 때부터 개인 접시가 익숙하기 때문에 음식을 남기는 문화도 없다. 이탈리아의 식사는 기본적으로 코스 요리다. 한 끼니에 먹을 요리가 동시에 식탁에 올라오지 않고 차례차례 하나씩 모습을 드러낸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코스를 다 갖춰 먹긴 어렵다. 당연히 순서를 줄인다. 메인 요리 하나를 선택한다. 파스타만 먹거나 리소또만 먹거나 또는 프리모만 먹거나 세콘도만 먹거나 기본적으로 빵이 늘 있다. 3장. 이탈리아 남자는 고백하지 않는다. 이탈리아도 한국처럼 가족 중심적인 문화가 강한 편이다. 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50년에서 60년 전만 해도 결혼관이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동시대의 한국과 엄청 비슷했다.
그런데 두 세대가 지나면서 엄청난 차이가 생겼다. 이탈리아는 어지러울 정도로 급변한 반면 한국은 다소 느리게 변화한 것 같다. 한국 친구들을 보면 부모에게 일종의 의무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넓은 의미에서 유교적인 효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 우리 집안의 보스는 할머니다. 우리 집뿐 아니라 대부분의 이탈리아 가정에서는 할머니와 엄마의 영향력이 제일 크다. 가족이나 남녀관계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커진 것은 결정적으로 우리 부모 세대부터일 것이다. 소위 68 혁명이 일어나면서 페미니즘이 등장했다. 이탈리아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 해도 유럽 전체가 그 분위기를 공유한 게 사실이다. 결혼 전에 아내와 함께 이탈리아에 갈 때마다 진땀을 빼야 하는 상황이 꼭 있었다. 바로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날 때 내 여자친구들이 알베 너무 보고 싶었어 하면서 와락 안겨 뽀뽀 세례를 퍼붓거나 내 무릎에 앉기 때문이다. 당시 교제 중이었던 아내가 이 장면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한국에 살면서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남자들 세상 따로 여자들 세상이 따로 있는 것 같다는 점이다. 남자들의 문화, 여자들의 문화가 기본적으로 따로 있고 연애나 결혼을 위해 섞이는 문화가 또 따로 있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한국에서 야하다고 말하는 성적 농담은 이탈리아에 가면 아마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것이다. 성적인 대화나 농담을 남자건 여자건 금기시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남녀가 한데 어울려 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레 해왔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어떤 운명적인 만남에서 일어나는 로맨스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결혼의 조건은 대부분 사랑이다. 이탈리아 남자들에게 인생의 1순위는 돈도 명예도 아니고 여자다. 이걸 낭만적으로 말하면 사랑인 거다. 이탈리아를 여행해 본 한국 여성들이 나에게 자주 묻는다. 이탈리아 남자들은 원래 그렇게 자주 쉽게 아무에게나 추파를 던지냐고. 우연히 눈이 마주친 이탈리아 남자가 내 애인한테도 못 받아본 세상 달콤한 미소를 날리는 바람에 얼굴이 빨개졌다는 이야기. 배낭여행 중이라 거린과 다름없는 행색인데도 자신이 본 어떤 여인보다 아름답다며 말을 걸어오는 이탈리아 남성을 보며 자기를 놀리는 건가 싶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당황할 필요도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냥 다 진심이다. 이탈리아 남자 100명을 모아놓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99명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카초. 당연히 여자지. 4장. 여전히 삶과 죽음을 함께하는 카톨릭. 통일된 지 160년 밖에 되지 않은 이탈리아는 지역별로 격동을 거듭해왔다. 그중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온 지역이 바티칸이다. 바티칸은 로마 제국 때부터 이어져 온 카톨릭 교회의 역할과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탈리아에서 이혼이 합법화된 때는 1970년. 놀랍지 않은가?
막연히 유럽은 다 개방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탈리아는 다른 유럽 나라들과 비교하면 가치관이 변하는 속도가 느리다. 다시 말해 전통을 지키려는 힘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가톨릭 교회는 공식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한국처럼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고 종교인에 대한 과세 여부가 문제가 되는 나라에서 보면 놀라운 일이다. 이탈리아에서는 개인이 소득세를 낼 때 0.8%를 어디에 낼지 결정할 수 있다. 그냥 정부에 낼 수도 있고 각종 기부단체에 내기도 하는데 대부분 성당을 선택한다. 이탈리아 시골에 가면 길가에 카피텔로라고 하는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를 위한 조그만 사원을 흔히 볼 수 있다. 종교적인 느낌보다 예쁜 예술품 같은 모습인데 가끔 그 앞에 서서 기도하는 어르신들도 볼 수 있다. 마을 곳곳에 사람들이 작은 규모로 만든 신당이다. 이탈리아 국민의 91%가 그리스도교, 그중 86%가 카톨릭이라는 통계가 있다. 성당에 꼬박꼬박 다니는 독실한 신자는 36%밖에 안 된다. 교황이 일요일마다 연설을 하고 그 내용이 모든 뉴스에 나온다. 교황이 이탈리아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특히 정치인들은 교황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신자가 많으니 교황의 말 한마디에 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황마다 스타일이 다르지만 2017년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의 인기는 엄청나다. 인기가 많으니 힘이 더 커졌다. 교황의 인기와 교회의 힘이 비례한다. 한국에도 많이 알려졌다시피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 내부의 부패를 스스로 비판하며 몸소 청빈한 생활을 보여준다. 약자를 위한 진심 어린 태도, 파격에 가까울 만큼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언행도 인기 요소다. 성직자를 떠나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사람도 많다. 이탈리아 전역에는 역사가 깊고 아름다운 수도원이 많다. 사람들은 여행 중 수도원에서 숙박을 하기도 한다. 한국의 템플 스테이와 비슷하다. 수도원은 자체적으로 수입원을 찾아야 하는 곳도 많아서 경제활동을 하기도 한다. 성 프란체스코 수도원의 경우 비누나 꿀 등을 생산해 판매하는데 대체로 품질이 아주 높다. 그리고 성당은 여전히 가장 보편적인 결혼식 장소다. 성당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기 전까지 신랑은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볼 수 없다. 한국에서 결혼한 나에게는 커플이 함께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다니는 풍경은 충격적이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완전히 금기이기 때문이다. 결혼식 날을 위해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은 며칠 전부터 장난을 준비한다. 신랑 집에서 성당까지 가는 길에 이정표마다 결혼하지 마, 다시 한번 생각해 라고 붙여놓기도 하고 성당 가는 길은 감옥이고 다른 길은 자유라고 표시해 놓기도 한다. 치밀하게 준비할 경우 경찰로 분장해서 신랑의 차를 막는다. 죄송하지만 이 길은 공사 중이니 다른 길을 이용해달라고 말이다. 하지만 친구들이 장난칠 수 없는 장소는 오직 성당뿐이다. 성당에서의 혼인미사는 오전 11시부터 1시간 정도 진행된다. 아주 엄숙하고 경건하게 치러지므로 하객으로서도
감동적인 순간이 많다. 혼인 미사가 끝나고 성당에서 나오면 밖에서 기다리던 하객들이 커플에게 쌀을 뿌린다. 함께 살면서 많이 웃으라는 뜻이다. 이탈리아식 결혼을 하려면 신랑이든 신부든 체력이 좋아야 한다. 낮부터 밤까지 계속 먹고 춤추고 노래한다. 외전, 이탈리아에서 만날 수 있는 청춘의 부족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스타일이 독특한 젊은이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비슷한 취향의 생활 방식 또는 가치관을 가진 젊은이들의 또래 문화, 일종의 커뮤니티다. 첫 번째는 파니나리. 68혁명은 유럽 전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기성세대와 물질주의에 대한 반감이 정치적 무정부주의를 확산시켰다. 정치는 사회 전반의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히피 문화다.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의 상징적인 문화현상이 되어 1970년대를 지배했다. 그런데 80년대가 되자 히피 문화에 반대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정치에 무관심하고 소비를 즐기며 좋은 옷과 좋은 차를 과시하려는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전후 경제 성장의 과시를 충분히 누린 세대는 이제 복잡한 정치 문제에 얽매이지 않았다. 이런 젊은이들은 거리낌 없이 멋있게 인생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때 나타난 대표적 부족이 바로 파니나리다. 당시 이탈리아식 햄버거인 파니니를 파는 곳이 우후죽순 늘어나던 때고 소비지향적 젊은이들이 파니니 가게 앞에 많이 모여 있다 해서 파니나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두 번째는 피게티. 파니나리가 현대식으로 발전한 형태다. 한국에서도 이제 X세대란 말은 쓰지 않지만 X세대에 뿌리를 둔 화려하고 소비지향적 젊은이들의 문화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남아있지 않은가.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꾸미는 것만 보면 파니나리와 비슷하지만 피게티가 착용하는 아이템들은 더 비싸다. 명품 셔츠에 명품 니트를 걸치고 명품 바지에 명품 신발까지 딱 보면 거의 패션 모델급이다. 밀라노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다. 이들이 다니는 클럽은 거의 패션쇼를 방불케 한다. 맥주보다는 칵테일이나 위스키를 선호한다. 심지어 마약조차 대마초 따위는 피우지 않는다. 코카인쯤은 돼야 한다. 세 번째 부류는 메탈날이다. 메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긴 머리에 검은색 가죽옷을 입고 체인을 주렁주렁 매단다. 피어싱도 많다. 편하게 맥주를 즐긴다. 얼핏 좌파로 보이기 쉬우나 특별히 정치적 지향점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 번째 부류는 알테르나티브다. 비주류 문화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메탈라리와 비슷하고 물질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게티와 정반대에 있다. 하지만 메탈라리보다 좌파적 지향점이 뚜렷한 편이다. 환경을 생각해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공정무역을 표방하는 상점에서 물건을 산다. 일부 연성 마약에 대해 합법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다 같이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철학이 있고 여러 사회 문제에 현실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다섯 번째 부류는 타말이다. 한껏 꾸몄는데 뭔가 비호감인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셔츠의 단추를 딱 2개만 풀면 좋겠는데
그 이상 풀어 지나치게 가슴팍을 자랑한다든지 근육질인 것까지 좋은데 너무 딱 달라붙는 쫄티를 입었다든지 느닷없이 망사옷을 입고 돌아다닌다든지. 타마리는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타입을 통칭하는 부정적인 표현이다. 부정적인 표현이므로 면전에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물론 당연히 타마리처럼 보여서도 안 된다. 단지 비호감 외모뿐 아니라 지적 문화적 수준이 높지 않다는 뜻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6번째 부류는 에모다. 창백할 만큼 하얀 피부에 스모키 메이크업, 한없이 민감하고 우울한 감성적인 사람들이다. 앞머리를 잔뜩 내려 얼굴에 그늘을 들이운다. 1980년대 뉴 웨이브 음악을 주로 듣는다. 어둡고 병약해 보이며 우울하다. 7번째 부류는 가버다. 센 언니 오빠들. 할 수 있는 모든 부위에 피어싱을 하고 문신이 뒤덮여 있으며 머리카락은 총천연색이다. 술도 무진장 마신다. 레이브 음악을 즐겨 들으며 사회의 규율을 거부한다. 혀에 피어싱을 해서 할머니를 기절시킬 뻔한 나이 둘째 동생이 여기에 속했다. 겉으로 무서워 보이지만 착한 아이다. 8번째 부류는 펑카베스티아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부족들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 겉모습뿐 아니라 생활 방식 자체를 공유한다. 그 방식은 바로 노숙이다. 외모는 가버와 비슷한데 이들은 자발적으로 사회 시스템을 거부하고 길거리나 기차역, 빈 건물에 모여 산다. 생활고에 몰려 노숙을 하는 게 아니라 노동하지 않기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이 집단의 양상을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부는 저글링을 해서 관람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독특한 점은 모두 개를 데리고 다닌다는 거다. 실제로 여행을 하다가 이들을 만나면 처음엔 좀 무서울 수 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거리에 아무데나 누워 있어서 경찰이 일어나라고 하면 내가 내 몸 가지고 누워 있는데 왜 안 되죠? 라고 한다거나 동물을 데리고 올 수 없는 곳에 개를 끌고 와서 주의를 주면 동물들도 인간과 같이 지구 위에서 사는데 왜 안 되죠? 라고 하는 등 현대사회의 상식선에서 통용되는 어려운 말을 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공권력을 거부하는 부족이다. 9번째 부류는 유피다. 한국에도 여피족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그 부류다. 미국 맨하튼의 금융맨들을 떠올리면 된다. 전문직에 종사하고 초고액 연봉의 좋은 집, 고급 승용차, 이들은 피게티와도 구별된다. 피게티가 부모에게 받은 용돈을 아껴서 멀끔하게 차려입는 거라면 이들은 실제 사회적 성공을 거둔 워커홀릭이다. 생활 자체가 럭셔리하다. 1인당 100유로가 넘는 일식집, 인도식당 등에서 식사를 하고 휴가는 몰디브로 간다. 축구는 안 하고 테니스, 스쿼시, 폴로를 즐긴다. 주로 남자한테 쓰는 단어다. 그럼 나는 어느 쪽이었냐고? 피게티와 알테르나티비의 중간쯤? 성향이나 취향은 알테르나티비에 가까운데 정리정돈 잘하고 깔끔한 거 좋아하는 성격은 피게티 쪽인 것 같다. 하지만 피게티가 되기엔 명품이 없다는 게 함정이다. 어느 부족이건 좋고 나쁨의 기준은 없다. 각자 개성이 강할 뿐이다. 그리고 모든 사회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서로 달랐던 부족의
공통 분모가 생기기도 하고 부족 내에서 분화하기도 할 것이다. 이탈리아를 걷다가 누굴 만나든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비슷한 취향을 갖고 있다면 가볍게 말을 걸어도 된다. 네, 여기까지 이 책의 전반부와 마지막에 있는 외전을 만나보았습니다. 평소 알베르토 몬디의 영상을 가끔 재밌게 보던 일인으로서 이 책을 보고 읽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재치와 위트를 느낄 수 있어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